안녕하십니까. 저는 세계한국어대회 일본과 기조강연 사회를 맡은 국립국어원 어문연구과장 김문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으로 2020 세계한국어대회가 비대면으로 개최됩니다. 직접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이 크지만 시공간을 넘어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국내외에서 실시간 중계로 참여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1991년 개원한 국립국어원이 내년 1월이면 30주년을 맞이합니다. 2020 세계한국어대회 일본과 학술 행사는 국립국어원 개원 30주년을 맞아 국립국어원이 여러 학회들과 함께 세계로 향하는 한국어학이라는 주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후의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광춘 국립국어원장님께서 세계한국어대회 축사를 약 3분간 해주시고 그 후에 고영근 교수님께서 일본과 기조 강연을 약 40분간 해주시겠습니다. 기조 강연 발표 자료는 세계한국어대회 공식 누리집에 있으니 내려받아 함께 보시면 더욱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소광춘 국립국어원장님께서 세계한국어대회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립국어원장 소광춘입니다. 국내외적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면서 2020 세계 한국어 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2020 세계 한국어 대회에 대면, 비대면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2020 한국어 대회 공동조직위원장이신 박양호 장관님과 장소원 교수님, 각 분과 위원장님들과 집담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선생님들, 대회 준비를 위해 여러모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 대회는 국립국어원 개원 30주년을 맞아 계획된 것으로 국립국어원은 세계로 향하는 한국어학이라는 주제의 제1분과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세계의 여러 대학에서 한국어학을 연구하시고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을 초청해서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나누는 한마당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박양호 장관님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첫 번째 세계 한국어 대회가 더욱 성대하게 치러지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립국어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외 한국어학자들 간의 학문적 교류망을 확충하고 그동안 국립국어원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가 언어 자원의 중심 기관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더 크고 더 좋은 언어 자원을 만들어 4차 산업혁명의 디딤돌이 되고 언어 자원을 더 알차게 활용하여 국민의 언어 능력을 높이며 한국어 언어 자원을 더 널리 보급하여 누구나 편하게 누릴 수 있는 한국어 사용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제적으로 한국어는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 사용 인구가 8천만 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세계 각지에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정보 기술력은 폭발적으로 한국어 지식 정보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어는 한국인만의 언어가 아닙니다. 한국어는 전 세계 젊은이들을 열광시키는 한류 문화의 바탕입니다. 국립국어원은 한국어를 국민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는 언어, 세계로 힘차게 뻗어나가는 언어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대한민국은 가장 모범적으로 위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따뜻한 사랑으로 서로를 배려하는 도구로
우리의 쉽고 품격 있고 아름다운 말이 사용되어 코로나19 재앙을 극복하는 데 한국어가 크게 이바지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2020 세계 한국어 대회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쌀쌀한 날씨에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국립국어원 소광춘 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소광춘 원장님은 세계 한국어 대회 개최를 축하하며 국립국어원이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외 한국어 학자들 간의 학문적 교류망을 확충하고 국가 언어자원의 중심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한국어를 세계로 힘차게 뻗어나가는 언어로 바꾸어 나가는 데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부탁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근 교수님께서 1분과 기조 강연을 하실 차례입니다. 먼저 오영근 교수님의 양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영근 교수님은 서울대 국문과와 대학원을 거쳐 같은 대학교 국문과 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 훔볼트 초빙 교수로 독일 막스 플랑크 진화인류학연구소, 독일어 연구원, 보훔 대학 등에서 이론 문법과 텍스트 과학을 연구하시기도 했으며 현재 서울대 명예교수, 학술지 형태론의 편집 고문, 이국노 박사 기념사업회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저서로는 한국어 시제서법 동작상, 중세국어의 시상과 서법, 표준국어 문법론, 표준 중세국어 문법론, 국어 형태론 연구, 단어, 문장 텍스트 등 30여 종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언어 문화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주제로 오영근 교수님께서 기조 강연을 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따뜻이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로 있는 고영은이라는 사람으로서 우리말을 연구하는 국어학자입니다. 오늘 이 뜻깊은 세계 한국어 대회에서 기조 발표를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원고를 읽어가면서 조금씩 보충을 해나가죠. 동북아시아 역사재단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기원전 4세기부터 중국의 동북 삼성 일대와 한반도에는 우리말을 공용하는 언어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고조선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으로 분화하였고 고구려는 발해로 이어졌으며 삼국 통일의 주체가 된 신라는 발해와 더불어 남북국 시대를 형성하였습니다. 발해는 고구려의 유민이 주체가 되어 건국된 나라였던 만큼 그 공통어는 신라어와 거의 차이가 없었음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당시 발해는 일본과 외교관계가 매우 밀접하였습니다. 신라 발해 사신이 일본에 가면 신라 유학생이 통역을 맡았다는 한 가지 사실에 의해서도 남북국 시대의 공통어는 이제 우리말이었음이 실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말을 사용하는 것은 한국어, 조선어, 고려어로 분화되어 있는 용어를 중립적 관점에서 취하기 위한 자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만주 일대와 한반도의 둥지를 튼 우리 민족이 처음부터 어떻게 문자 생활을 하였는가 하는 것은 쉽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흔히 단군 시대에 신지라고 하는 문자가 쓰였다고 주장하는 일이 없지 않으나 이를 실증할 만한 자료가 나타나지 않아 믿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 민족의 문자 생활이 중국의 한자를 수용하면서 터득한 이두라고 하는 표기 체계로부터 문자 생활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고자 합니다. 이두는 고구려에서 싹이 터서 백제와 신라를 거쳐 고려에 이르러 한봉우리를 형성했습니다. 이두도 시대에 따라 그 용법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민중 전체가 문자 생활을 원만히 수용할 수 없다고 생각한 조선시대의 세종대왕은 15세기 중엽에 드디어 한글을 창제하여 온 국민이 문자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쌓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먼저 중국에서 들어온 한자 한문이 어떠한 과정을 밟아 우리 민족의 언어 문자 생활을 통제하였고
중세 때 출현한 한글과 어떻게 상호 보완의 관계를 형성하여 왔는가를 밝히기로 합니다. 이어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세 나라가 어떻게 하면 언어 문화 공동체를 이루어 세계사의 주역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도 제기하여 보고자 합니다. 이곳의 언어 문화란 원만한 언어 문자 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언어 문자를 다듬는 문화 활동을 가리킵니다. 먼저 삼국시대의 문자 생활을 더듬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고구려는 적어도 왕실 등 지배계급은 건국 초부터 한문에 대한 지식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기원전후에 왕의 자리에 올랐던 제2대 유리왕이 한나라 출신인 왕비 치휘를 두고 일푼 황조가는 번역이 아닌 창작일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고구려는 건국 초기에 이미 유기백권을 천찬하고 이어 신집을 개편하였으며 소수림왕 때 태학이라고 하는 고등교육기관을 세워 중국의 경전을 가르쳤다는 기록을 보면 한문에 대한 이해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구려의 문자 생활은 장수왕 때 건립된 상강계 토대왕 비문을 통하여 잘 알 수 있습니다. 고구려 사람들은 정통 한문에 능한 사람도 있었지만 빈문과 같이 대중을 상대로 하는 실용문의 경우는 이두문의 성격을 띠는 문장도 구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빈문에는 문장 종결 표지로 지, 가을지자입니다. 지가 보이는데 이는 신라의 이도에도 개성되어 있었고 우리말의 어순에 필적하는 어순 재배치 현상도 눈에 띕니다. 비록 초기의 형태지만 이두문의 싹이 보입니다. 일종의 변체 한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백제는 이미 4세기 중엽에 서기를 편찬하였습니다. 백제는 해성을 통하여 중국의 성숙된 문화를 소용하여 이를 일본에 전수할 정도로 한문화의 수용에 적극적이었습니다. 백제도 그 나름의 이두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에 지금 전하고 있는 칠지도의 명문, 무령왕릉에서 출제된 매직권 등의 이 초기 이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7세기 중엽에 창작된 것으로 짐작되는 숙세가는 한문과 이두문이 섞인 작품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신라는 삼국 가운데서도 역사책의 편찬이 가장 늦습니다. 6세기 중엽에 국사가 편찬되고 이와 거의 같은 시기에 진흥왕의 순수비가 건립된 것으로 보아 한문이 널리 보급되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대중을 상대로 하는 강개토대형 비문이 초기의 이두의 모습을 띠고 있다고 했는데 신라의 비석도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6세기 초부터 건립되기 시작한 영일냉수리 비명, 임신서기성명, 남상신성 비명 등은 앞의 강개토대형의 빈문과 같이 초기 이두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기 이두문은 후세의 이문 또는 변체 한문으로 불려지기도 하였습니다. 진흥왕의 순수비는 정통 한문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비문의 성격상 과연 그러한지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남북국 시대의 문자 생활을 엮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남국인 통일신라의 문자 생활을 봅니다. 통일신라는 이전에 삼국시대에 자리 잡기 시작한 초기 이두문의 탈을 벗고 이두문호서의 격식을 갖추는가 하면 이와 함께 시가의 새로운 형태인 이두가 향차란 이름으로 정착되어 삼대목이라는 시가집이 편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찰에서 종을 주조한다든지 불상을 조각할 때는 을의 이두문을 새겼습니다. 이어 민간인 상대의 공문서인 장적에도, 요즘은 호적이죠. 호적에도 이두가 쓰임으로써 점차 그 사용 범위를 확대해 나갔습니다. 조선시대 500년간 민간 상대의 각종 문서가 이두로 작성되는 전통이 통일신라 시대부터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남북국 시대의 신라 사람들은 고구려에서 싹이 트고 백제를 거쳐
신라에 와서 자리를 잡은 이두를 발판으로 삼아 앞에 서던 향찰이라는 새로운 문자 체계를 가공하여 사내가라고 하는 시가형을 창조했습니다. 특히 불거숭례였던 원효의 아들 설총은 중국의 유교 경전을 번역하여 읽는 이른바 석덕구계라고 하는 독해법을 창안하여 이두를 정리하고 집대성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설총이 읽은 유교 경전은 전하지 않지만 이는 고려시대의 대각국사 의천에 의해서 개성 발전되었습니다. 그러는가 하면 최치원 같은 학자는 당나라에 유학을 가서 반란을 일으킨 황소를 경문을 지어 토벌할 정도로 문명을 떨쳤습니다. 이 밖에도 이름을 떨친 학자들이 적지 않았음을 보면 남북국 시대의 신라의 한문학 수준이 상당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 남북국 시대의 발해의 문자 생활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발해는 고구려를 개성하여 건국하되 말갈족과 연합하여 이루어진 국가로 보고 있습니다. 발해에 고유 문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일이 없으나 아직도 믿을 단계가 아닙니다. 발해인들이 남긴 문자 생활 자료는 소수의 금속문과 일본에 남아있는 사신들의 시문밖에는 달리 찾기가 어렵습니다. 발해는 신라와 어깨를 겨눌 정도로 당나라에서 급제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음을 보면 한문학에 대한 수준이 상당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전에 발표된 백제 문항의 그 두 공주의 빈문을 보면 백제의 지배층은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한문에 능숙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발해는 신라와는 서운하였고 일본과 교류가 잦았습니다. 발해 사신과 일본 문인들이 주고받은 한시가 남아있으며 특히 발해 사신들은 일본의 한문학 발전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다는 것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고려시대는 남북시대의 통일신라 시대에 꽃을 피웠던 향찰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향가입니다. 향찰이 마지막 숨결을 멈추고 설총에 의하여 고안되었던 석덕구결에 의한 불경의 번영이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후기에 들어서는 음독구결이라는 새로운 문자 체계가 나타나 불경과 유교경전의 보급에 기여하는가 하면 관청과 사찰에서 꾸준히 사용 기반을 넓혀둔 이두가 조선 초에 이르러 총결산되기도 하였습니다. 균원은 보현시병과 11수를 남겨 통일신라 시대에 왕성하였던 향가의 명맥을 이어왔으며 특히 향찰로서 방언본이라고 하는 책을 제출하여 향찰의 보급에 기여하였습니다. 균열의 향가는 뒤에 최행기에 의하여 한문으로 번역되어 그 내용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원효의 아들 설총이 석덕구결로서 중국의 유교 경전을 번역하여 읽는 석덕법을 창안했다고 했는데 그 증거물이 고려시대에 와서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지난 세기 70년대 얼굴을 내민 구역 인왕경이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한문 불경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읽을 수 있도록 구결을 달았으며 특히 어순이 달라지면 역독선이라고 하는 독해 장치를 마련하여 그대로 따라 읽으면 바로 우리말 문장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대각국사 이천은 화엄경을 우리말로 번역하였다는 말이 그의 문집에 적혀 있는데 현재 전하고 있는 화엄경서가 그것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석덕구결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자토구결과 점토구결이 그것입니다. 자토구결은 한자의 자형을 단순화한 것이고 점토구결은 각필이라고 하는 필기도구를 이용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에 각필문헌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일본의 히로시마 대학의 고바야시 교수의 노력으로 고안한 각필 스코프 덕택입니다. 우리나라의 각필 자료는 백제 시대부터 조선 시대 후기까지 확인된 바 있습니다. 육안으로 보아서는 보이지 않던 점토가 각필을 사용하면 볼 수 있습니다. 석덕구결에 의한 불경 번역의 어떤 한계를 느껴서인지 모르지만 고려 사람들은 한문이 언문에 바로 구결을 달아있는 이른바 음독구결 내지 순독구결을 창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음독구결이란 우리가 한문을 배울 때 각 구결마다 각 구절마다 붙어 있는 토를 가리킵니다.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동몽선습의
천물에 나오는 천지지감 만물지중의 위인이 체기하니에 나타나는 에 주중에 할 때에 이 위인이 할 때 이 한이 체기하니 할 때를 가리킵니다. 한문을 읽고 바로 해석하는 독해 방식이 자리를 잡으면 구태여 석독국과 같은 복잡한 번역 장치를 동원하지 않아도 좋을지 모릅니다. 음독국에는 13세기 후반에 나타나 한문 학습의 보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5세기에 많은 불경이 짧은 시간에 번역된 것이 신라 시대부터 쌓아온 번역에 대한 경험이 기반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이두가 초기 이두라고 하는 꿀리를 쓰고 고구려에서 싹이 터서 백제를 거쳐 신라에 이르러 시가에서는 향찰이라는 이름으로 보급되었고 한편으로는 실용문으로 발전하여 서리들의 공용 문서 작성에 이용되었음을 보았는데 이두의 이런 기능은 고려시대에 와서는 그 소형 범위가 더욱더 확대됐습니다. 탑비는 물론 노비문서, 천문, 호적 문서에 이르기까지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이두문의 학대적 사용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대명률 직해의 간행입니다. 이 책은 명나라의 법률서인 대명률을 이두로 번안한 것인데 고구려 이후에 쌓아온 이두에 대한 노하우가 집적되어 이루어진 업적입니다. 고려조의 한문학은 통일시대 유산을 계승하여 풍부한 작품을 남겼습니다. 특히 과거 제도의 도입은 한문 학습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문이 전처럼 비문이나 역사서에만 쓰인 것이 아니라 상홍유사와 같은 야사나 수의전 등의 설화와 동명안편과 같은 우리 역사의 영웅 서사시의 창작에도 활용될 만큼 범위를 넓혀갔습니다. 고려조는 불교가 융성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몽골 등의 외적의 침입을 받을 때는 민심 단합의 수단으로 대장경을 판각해 왔는데 그것이 집대성된 것이 합전 해인사에 안치되어 있는 8만 대장경입니다. 고려시대는 서양보다 220년이나 앞서서 금속활자를 발명하여 문화대국으로서의 긍지를 갖췄습니다. 실제로 현존하는 직지심경요절은 독일의 구텐베르크보다 77년이나 앞서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이미 고대에서부터 우리의 언어가 이웃 나라인 중국은 물론 북방민족과 일본의 언어와 달라서 이를 극복하는 문제를 생각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문자가 앞에서 언급한 이두가 그것입니다. 이두는 한자를 이용하여 우리말을 적는 문자체계였는데 이를 천여 년 동안 사용하여 보았으나 고리어인 중국어를 적는 한자어가 교착어인 우리말을 적는 데는 불편하다는 것을 느껴 15세기에 드디어 한글이 창제되었습니다. 세종은 다른 중국 밖의 민족은 자기 나라의 언어 구조에 맞는 문자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만이 고유한 문자가 없다는 점을 통감하고 특히 한자 한문을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 이걸 우민이라 그러죠. 어리석은 백성의 주로 여자를 가리킵니다. 어리석은 백성의 문자 생활을 편안하게 할 목적으로 한글을 창제하였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언어 유형론적 태도는 훈민정음 창제를 계기로 하여 극대화됩니다. 훈민정음 서문에는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잘 통하지 아니하므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이루고자 할 바가 있어도 마침내 자기의 생각을 충분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28가를 만들었으니 사람마다 쉽게 익혀 사용하며 마음 편케 하고자 할 따름이다. 지금까지는 나란 말씀을 한문의 국지어음과 관련시켜서 우리나라의 말소리로 해석해 왔으나 본인은 이를 달리 해석하기로 합니다. 원래 어음은 말소리, 곧 음문체계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었지만 번역문의 나라 말씀은 넓은 의미의 국어, 곧 우리말을 가리키는 뜻으로 해석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중국인에게는 음문체계의 차이에 적점을 두는 것이 뒤의 동국정원의 편찬이나 홍무정원의 간행을 고려할 때 설득력이 있으나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의문체계를 포함한 언어체계 전반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위의 문제는 앞으로 더 구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자 도입 이후 우리 민족이 겪어온 언어상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는 의문상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법적 측면의 차이점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언해문에서는 나란 말씀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것은 어쨌든 세종대왕이 창제한 훈민정음은 21세기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시대를 맞아 그 기능을 활짝 편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어 한글의 국제화가 예상 밖으로 빨리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15세기에 와서 훈민정음이 창제된 것은 당시 학문의 패러다임을 지배하고 있던 성리학의 영향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는 이두, 구결 등의 차자 표기법이 성안된 이면에 훈구학의 영향이 절대적이었던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언어와 문자에 대한 철학은 훈민정음 해례에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문신이었던 정현진은 이 책의 머리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천지자연의 소리가 있으면 반드시 천지자연의 글이 있다. 그러나 사방의 풍토, 즉 풍토는 자연환경입니다. 풍토가 다르며 사람의 말소리의 기운도 이에 따라 다릅니다. 중국 이외의 외국어는 중국어와 다른 그 말의 음이 있지만은 그 음을 기록할 글자가 없어서 중국의 글자를 빌어가지고 그 쓰임에 통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둥근 구멍에 뻔한 자루를 낀 것과 같이 서로 어긋나는 일이어서 어찌 능히 통달해서 마침이 없겠는가. 요컨대 문자란 그 살고 있는 곳에 따라 정해야 될 것이고 억지로 옥같게 할 수는 없습니다. 첫째 구절에서는 자연의 소리가 있으면 문자가 생긴다고 전제하고 이어 중국의 한자가 자연의 이치에 따라 생겼기 때문에 후세 사람들이 이를 함부로 바꿀 수 없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구절에서는 그러나 자연 환경이 다르면 음이 달라 필연적으로 이에 맞는 글자가 필요한데 중국 밖의 외국어는 중국 글자를 빌려 사용하므로 의사소통에 막힘이 많으니 사는 곳에 따라 문자를 따로 만들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일종의 언어 풍토설이며 요즘의 안목으로는 음불론적 유형론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우리말의 음문체계가 중국어와 달라 새로운 문자를 만들지 않을 수 없다는 앞의 세종대왕의 문자 창제 목적을 언어 철학적으로 뒷받침한 겁니다. 세종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 이러한 언어 철학은 그 뒤에 나온 언어 관계의 모든 저술에 되풀이되어 있는 중세 우리 민족의 언어 철학이었습니다. 물론 표면상으로는 음문체계의 차이를 극복한다고 할 수 있으나 언해문의 나라 말씀을 보면 음문론적 문제의 극복과 함께 문법 등 다른 언어적 요인의 극복도 포함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은혜를 통하여 한글을 보급하고 한자음 정리에 힘을 들인 조정에서는 의위의 표준화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중종 때의 역학자 시세전은 훈몽자회를 통하여 아이들에게 한자의 학습과 함께 우리말 어휘를 학습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한글은 그 창제 정신에 맞추어 한자음의 표준화를 위한 발음 표기에 사용되었으며 처음에는 불경의 번역을 통하여 다음으로는 상강행실도 등 교화서의 편찬에 이용하였고 이어 유교경전의 번역에서 그 기능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16세기 들어서면서 여성들의 서신왕래도 쓰이고 지방에도 그 복음로가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글은 한자의 보조문자로만 인식하고 있는데 한글 사용에 대한 역사가 소상하게 밝혀짐에 따라서 비주류적 공식 문자로 보여야 한다는 견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선조대왕이 백성들에게 돌린 교서가 한글로 되어 있음을 보면 한글이야말로 전 백성을 상대로 하는 공식 문자였다는 생각이 그러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서 특히 할 것은 한글이 시조는 물론이고 가사 등의 문학작품의 창작에도 이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조 정기에 살았던 정국이는 가사문학의 효시인 상춘국을 지었으며 송강정철은
전후 삼위인곡과 간동별곡을 비롯한 가사와 수많은 시조를 남겼습니다. 허균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문소설 홍길동전을 한글로 지었습니다. 한글이 창제되었지만 불경이나 유경전을 언해하는 데 쓰였을 따름이고 사대부터는 여전히 한문으로 책을 쓰고 서신을 교환하였습니다. 당 간청의 서리들은 삼국시대와 남북시대를 거쳐 고려에 이르는 동안 발달해온 이두로서 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한글이 공용문자가 된 조선조 말기까지 계속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나온 조선 정기에 관한 업적을 보면, 정기의 이두에 관한 업적을 보면 이두가 사패, 첩정, 분재 및 매매문기, 소지 등 일반 실용 문서에 폭넓게 사용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선 후기에 실학 사상이 도입됨에 따라 이전에 자리 잡았던 서문학에 의한 문서 편찬과 의 수집이 붐을 일으켰습니다. 신경윤의 훈민정 업문회, 정동유의 조영편, 유희의 업문지 등이 그것입니다. 이와 함께 의휘의 수집에 관한 업적도 많이 나왔습니다. 홍량의 공주풍토기, 이봉의 동안여고, 정약용의 야언각비, 박세가의 동안고략 등의 업적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는가 하면 삼국시대부터 사용하여 오던 이두에 관한 관심도 꾸준히 이어져 이봉의 나여이두, 구윤명의 전율통보, 인문관 학사의 이두별남 등의 업적이 나와 이두의 사용이 1000년 이상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한글이 민중 속으로 그 보급로를 확대함에 따라 한글은 서포 김만중의 구운몽을 비롯하여 장편 대화소설의 표현 매체로도 자리를 붙였으며 이전에 한글로 창작된 청구영원, 해동가요 등의 시조집이 편찬되기도 했습니다. 연양록류의 작품이 한문과 한글로 동시에 출판되는가 하면 경상도 북부 지역에는 분여달 사이에 내방가사가 창작되는가 하면 응간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도 하여 그 사용 범위를 확대하여 나갔습니다. 한글의 사용 영역의 확대와 함께 한문에 의한 문학 작품의 창작도 적지 않게 대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한문 사대고로 칭송되고 있는 채립, 차철로, 이정구, 신음 등이 조선조 후기를 대표하는 한문학자였습니다. 조선조 후기의 홍대용과 박지원은 청나라에 가서 중국이 변하는 모습을 보고 담원일기와 열하일기를 남기기도 했는데 이들은 조선조 후기의 대표적인 한문학 작가였습니다. 홍대용은 전자를 한글로 쓰기도 하였으며 후자는 최근에 국문본이 나타나가 있음을 보면 당시의 한글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어느 정도였던가를 알 수 있습니다. 시대가 내려올수록 한글의 소통적 기능을 중시하는 흐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자의 음과 이두에 대한 관심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중국어와의 음물론적 유형성과 문법론적 유형성을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고대로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면면이 이어져 있었다고 하는 것을 웅변합니다. 이런 업적도 언어 유형론의 관점에서 다시 해석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본인은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 말의 유형론적 차별성에 입각하여 한자를 가공하여 이두를 만들고 드디어 신문자 훈민정음을 창작했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밟은 이면에는 중국어, 일본어, 몽골어, 만주어 등의 4개 언어의 역학은 번역학이죠. 역학을 담당하는 사회권에서, 요즘 말은 미국 대학입니다. 사회권에서 역관을 양성하여 사대교린의 여교를 뒷받침하기도 했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그 나름의 외국어 교육기관, 곧 신라역어, 발해통사, 회동관 등을 두어 역관을 양성했습니다. 이 역시 동북아의 나라들이 언어의 유형론적 사고에 의하여 이웃 언어의 언어를 서로 배워 사대교린을 뒷받침하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9세기 후반에 개항이 되고 서양의 종교와 문물이 태도함에 따라 우리말과 우리 글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유럽의 선교사들은 한국을 선교의 표적으로 삼아 우리말을 연구하여 문법과 사전을 편찬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19세기 전반기에
일본에 와서 서양 이술을 보급하면서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문화를 연구하던 독일인 이사 지 브란츠 폰 지볼트는 그의 저서 니뽕의 제7장에서 한국에 관한 기술을 지도하고 유럽 언어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문법을 처음으로 구성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프랑스, 영국, 독일 선교사들에게 영향을 미쳐 한국어가 서양 문법의 틀 안에서 연구되기 시작했고 사전도 편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문법은 그 나름의 체계와 유행을 형성하여 선교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는데 이를 선교 문법이라 부르기로 합니다. 이 역시 언어 유행론에 입각한 문법서의 편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43년에 창제된 한글은 500여 년에 걸쳐 주로 여성들 사이에서만 쓰이다가 우리 민족의 합법적 문자로 대접을 받은 것은 1894년의 고종황제의 칙령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법령과 칙령은 한글로 번호를 삼때 한문 번역을 붙인다고 했으나 1908년까지는 과도적으로 한문과 이두가 사용되었습니다. 독립운동가였던 서재필 선생은 시세에 맞추어 1896년에 독립신문을 한글로 발간함으로써 우리글, 곧 한글의 합법적 공용문자의 자격을 줄 수 있는 명분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봉원과 이규대는 두 사람은 또 1897년에 국문정리라는 책을 냈는데 여기에서 국문을 처음으로 사용했고 주시영 선생은 1898년에 저술한 나이가 22살 때입니다. 국어문법에서 국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일본 국어학의 창건자인 우에다 가츠토시, 아주 유명한 국어학자죠. 일본의 언어학자입니다. 19세기 말 독일 유학에서 돌아와 국어라는 말을 쓴 것과 연대적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서재필의 제자였던 주시경 선생은 서재필 선생으로부터 망국지지를 세계지리학이죠. 를 배움으로써 개화사상을 몸에 익혔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그는 18세 우리말 연구의 뜻을 세워 23살에 국어문법을 완성하는가 하면, 저술하는가 하면 말모이라고 하는 우리말 사전도 편찬했습니다. 요즘 영화에서 하는 말모이가 바로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주시경은 어문민족주의를 등했고 말과 글이 쇠퇴하면 나라가 독립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10여 년에 걸쳐 국어문법을 지었으며 말년에는 말모이라고 하는 사전도 편찬했습니다. 그 완성을 못 보고 돌아가셨어요. 그 뒤를 이은 것이 이금노 선생의 우리말 사전입니다. 주시경 선생은 강습소 출신의 제자들과 함께 국어연구학회를 창립하여 국어연구의 기반을 쌓았으며 업문으로 불려오던 우리글의 이름을 한글이라고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잘못 알려진 게 많은데 주시경 선생이 처음으로 한글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한글은 대한제국의 글자라는 뜻입니다. 위대한 글자가 아니고 위대한 뜻은 그 뒤에 후세에 붙여진 겁니다. 그는 우리말은 한말, 우리글은 한글이라고 지었습니다. 한말은 한나라 말에서 줄여진 거고 한글은 한나라 글에서 줄여진 겁니다. 이곳에 한은 대한제국의 한에서 따온 겁니다. 한에 대의 의미를 준 것은 그것이 중세어의 같은 뜻의 대와 큰 대자와 일치하기 위한 주시경 후계학자들의 자기인 것입니다. 주시경은 특히 한 문장의 의미를 파악할 때는 일과 일의 뜻, 마음과 마음으로 살핌이라는 현대 기호학 이론으로 해석되는 의미 해석 이론을 적용함으로써 기호학적 언어 철학의 단초를 열었습니다. 이거는 세계를 놀라게 하는 그런 위대한 발견인데 지금까지 별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주시경의 기호학은 우리 언어 철학사의 서두는 물론이고 국제 언어학, 기호학계를 놀라게 할 정도의 획기적 사고책이었습니다. 주시경의 어문민족주의는 밖에서 들여온 것이 아니라 고대로부터 중세를 거쳐 연면이 계속되어 온 언어풍토설, 곧 우리말의 유행적 특성의 산물이었다고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1910년)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강점되자 우리말은 각급 학교에서 조선어라는 이름으로, 그전에는 국어라고 그랬죠.
조선한 이름으로 필수 과목이 아닌 서의 과목, 선택 과목입니다. 로 가르쳤습니다. 조선 총독부는 그 나름의 철자법을 만들어 조선어 교육을 통제했으며 신문 등 대중매체 또한 이에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어문정책에 불만을 품은 주시경 학파에서는 문화민족주의의 기치 아래 조선 총독부에서 만든 조선어 철자법에 반기를 들고 조선어학회를 중심으로 한글 맞춤법을 만들고 표준말을 사정하는 등 사전 편찬의 기초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대중매체 등에서 그들이 만든 맞춤법을 복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한편 주시경 학파와 반대 노선을 걷고 있던 박승민 학파는 그 나름의 언어 철학을 등에 짓고 우리 문자의 표준화를 위한 어문운동을 전개하였으나 주시경 학파와의 대결 끝에 패배의 쓴잔을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관점을 달리하면 박승민 학파도 우리 어문의 표준화에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았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일도 있습니다. 박승민 학파의 대결에서 승리한 이극노, 최현배, 이희성, 정인성 등 주시경 학파는 자신들의 맞춤법을 일반에게 보급하면서 어문 정리의 마지막 가업인 사전 편찬에 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완성되어 출판에 넘길 무렵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사전 편찬을 독립운동이라 간주하고 조선어학회 회원들을 구속하여 모진 고문을 가했습니다. 사실 일제는 1938년부터 각급 학교에서 수의 과목이었던 조선어를 폐지함으로써 우리말 말살 정책을 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어학회 사건은 조선어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일제가 조작한 것이며 이는 결국 항일 독립운동에 대한 탄압이었습니다. 해방이 되면서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놓여 있었던 우리의 모와 이를 적는 한글이 되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수천 년에 걸쳐 우리말과 우리글을 발전시켜온 해석학적 언어 철학의 영향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곧 해석학적 언어 철학이 한국인이 고대로부터 당대에 이르기까지 모를 소화하고 발전시켜온 원동력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45년의 해방은 우리말과 우리 문자인 한글을 회복하였다는 명분을 얻기는 하였으나 국토가 분열됨에 따라 말과 글이 분열되고 이질화되는 비극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남쪽에서는 2차 대전의 승전국인 미국의 영향으로 중등학교에서부터 영어를 제1외국어로 선택하였으며 북쪽은 역시 승전국인 소련의 공용 언어인 러시아어를 제1외국어로 선택하여 서양의 학문과 문화를 수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방 후 남북은 우리의 문자 생활이 한글 전용을 할 것인가, 국한문 혼용을 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논의가 많았습니다. 남쪽은 가도적 조치로 국한문을 병용하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1970년대부터는 한글 전용으로 어문 정책을 바꾸면서 한자 한문 교육도 병행하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거기다가 20세기 말부터 보급되기 시작한 개인용 컴퓨터에 힘입어 한글 전용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북쪽은 한때 한자 교육을 외면한 채 한글 전용으로 나아가다가 지금은 한자 교육을 병행하면서 한글 전용을 정착시켜 왔습니다. 남한은 한글 전용과 함께 국어 순화 운동이 민중 속에 뿌리를 박아왔습니다. 북쪽은 초기부터 소련의 윤물론적 언어 철학을 열심히 수용하여 언어 철학을 뒷받침하였으며 결국은 문화운동이라는 의학혁명을 일으켜 민족의 발전에 공헌하여 왔습니다. 북쪽은 처음은 언어가 건설과 발전의 무기라는 마르크스 레닌의 언어이론을 수용하였고 다음에는 스탈린의 언어이론을 수용하면서 유원문과 우리말 사전을 대대적으로 편찬했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에 김일성의 담화를 계기로 하여 주체 언어 이론이 수립되어 문화 학습을 중심으로 고유의 우리말을 발전시키는 문화운동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남한의 국어 순화운동과 북한의 문화운동은 그 목적과 방식은 다르지만 고유의 어근을 중심으로 낱말을 만든다든지 문장을 쉽게 쓰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념적 요인만 제외한다면 두 민족어 운동은 하나로 합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필자가 본인이 오래전부터 주장하여 얻은 통일 언어 철학의 명제입니다. 동북아시아의 세 나라는 전통적으로 한자 한문을 공용 언어로 삼아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데 크게 이용되어 왔습니다. 북경에서 사신들이 만나면 필담으로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이는 세 나라가 한자를 공식 문자로 삼아왔기 때문에 이를 잘만 활용하면 얼마든지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일본에는 그곳에서 태어나서 일본어 교육을 받은 우리 친척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나는 이들과 이야기할 때는 한자를 써서 의사소통을 합니다. 동북아시아의 세 나라, 우리나라, 중국, 일본은 현재 한자의 모습이 달라진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정자 중심의 교육을 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각 나라가 자신들의 변형된 문자로 생활한다고 하더라도 전통시대와 같이 정자 중심의 문자 생활을 회복하면 동북아 언어 문화 연합을 결성할 수가 있습니다. 1939년 프라하 학파의 트루베츠 교수는 발칸 언어 연합, 발칸 슈프라분트를 확인한 바 있는데 이를 거울로 삼으면 동북아 언어 연합을 확인할 수 있고 세 나라의 언문 정책 여야에 따라 전통시대보다 더 강화된 모습으로 언어 문화 연합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한글은 생김새가 간단하고 배우기가 너무 쉬워 전통시대는 한자의 위력에 눌려 그 값어치가 올바로 발양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자 사용의 인구가 늘어가고 문자의 소통적 기능이 중요시됨에 따라 날이 갈수록 그 구조의 과학성과 기능의 다변성이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인터넷 시대를 만나서 문자의 송신과 수신이 어느 문자보다도 수월하다는 것이 입증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말은 지난 1세기 동안 주시경 선생 등 뜻있는 의학자들의 손으로 한문어가 갖추어야 할 요건을 끊임없이 다 넣어왔습니다. 한글의 구조적, 기능적 수성과 함께 학문으로서 갖추어야 할 조건이 결합되면 우리말은 머지않은 장래 국제어의 반열에 끼울 수 있고 한글은 국제 문자의 앞자리를 차지할 날이 머지않았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한글이 없었다면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겠느냐고 물음표를 붙이는 일이 많습니다. 19세기 중반부터 우리 민족이 세계 각처로 흩어져 살기 시작했을 때 한글에 의하여 같은 민족임을 과시할 수 있었고 해방을 쟁취하여 독립국가의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글과 우리말 또는 한말은 앞으로 분단된 나라를 하나로 만드는 구심체 역할을 할 것이며 나아가 국제 문자와 국제의 반열에 오를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들어주신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표하면서 이로써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오영근 교수님께서는 한국 언어문화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주제 아래 삼국시대부터 국토분단 시기까지 언어문화사적으로 의미 있는 사항들을 되짚어 주셨고 마무리 부분에서 한글과 한국어는 분단된 나라를 하나로 만드는 구심체 역할을 하며 나아가 한글과 한국어가 국제 문자와 국제어의 반열에 오를 것을 의심치 않는다는 말씀도 강조해 주셨습니다. 좋은 강연을 해주신 교수님께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 세계 한국어 대회 1분과 기조 강연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